안녕하세요. 오늘은 11단은 세계 속의 우리나라라는 마지막 그 시험범위 단원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그 전 단원들, 특히 이제 9단원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단원에서 이제 총 3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영역 있죠.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 우리 영역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 독도지요.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를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지역화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큰 숙제 바로 통일이죠. 이 통일 문제까지 이제 11단원에서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 영역이 어디까지일지를 알아볼 건데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힘 있죠. 그 힘이 이제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영토나 아니면 바다를 침범해 왔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이제 침해한 거기 때문에 거의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을 만큼 이제 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역 자체는요, 우리 국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영토, 영해, 영공이 있는데 영토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흑토자를 써서 우리가 땅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육지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죠. 그 육지에다가 속해 있는 여러 개의 섬이 있죠. 그 섬까지가 바로 우리의 이제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해가 있죠. 이 영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 한 국가가 한 국가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어디까지냐 이건데 보통 한 국가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기준점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이제 영역을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공입니다. 영공은 이제 하늘을 말하는 건데 요 하늘은 여기 보시면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게 이제 영토라고 봤을 때 이 영토 주변에 이제 요렇게 영해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영공은요, 이 마지막 영해 있죠. 이 영해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가 있는 그 하늘이 있죠. 이 전체 이 수직으로 쭉 영토보다 영해가 더 넓게 퍼져 있죠. 영토에서 이제 또 영토 이런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니까 여기가 영의 끝선이겠죠.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간 요 지점 있죠. 요게 이제 영공이 되는 겁니다. 영공은 영에서 바로 이제 위로 쭉 올라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토, 영해, 영공까지 보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역에서요. 이제 여러분 영해가 좀 복잡한데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서남해안은 직선기선, 그다음에 동해안은 통상기선, 그다음에 대한해협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요 단어들이 조금 수업 시간에 들으셨지만 이제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남해안의 특징하면은 섬이 많죠. 그다음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요런 데는요.
주변에 이제 해안선 자체가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섬이 많은 곳과 단조로운 곳은 이제 기준선 자체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고요.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보시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어요. 그 지점에 이제 이 바다를 이제 정해 놓은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통상기선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렇게 서해안 쪽과 이 남해안 쪽 있죠.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 쪽에서 이제 통상기선으로 우리가 영해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워낙 섬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12해 잡기 어렵죠. 그래서 이 섬이 많은 서해안, 남해안은요. 맨 끝에 섬 있죠. 맨 끝섬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그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직선을 그은 이 선이 이제 통상 맨 끝선을 지금 연결하면 이 선이 이제 직선이 돼서 이 직선 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이제 12해리까지가 우리 영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독도, 그 다음 동해안 요런 데는 해안선 단조롭죠. 단조롭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물이 가장 이제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12해리까지를 통상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이나 울릉도 독도 쪽은 통상 기선이 되고 서해안과 남해안 쪽은 이제 맨 끝선을 연결하는 직선 기선으로 우리가 영해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 보시면 대한해협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영해는 한 국가에서 보통 12해리까지 바다를 일컫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일본이 요쪽에 이제 걸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서로 이제 12해리를 같이 주장을 하다 보면요.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에다가 다른 나라도 또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쪽은 우리가 협상을 봤어. 어떻게 했냐. 우리하고 일본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긴 예외적으로 기선으로부터 이제 3해리까지만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놨죠. 요게 이제 3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 하나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끝단에 섬이 있죠. 우리나라 사극이 가지고 이 동서남북에서 맨 끝단에 섬들이 있는데요. 요 섬들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영토 이것이 또 기준이 돼서 우리가 영해 설정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섬 자체가 통상기선일 때는 또 죄송합니다. 직선기선일 때는 우리가 그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또 섬 자체가 끝에 있어. 우리나라의 섬 자체가 맨 끝에 있다는 것은 또 그 섬이 또 하나 영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영해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섬 자체가 우리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토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이제 거론되는 섬 자체가 우리 바로 동해 끝섬인 바로 어딥니까? 독도, 뭐 남해의 끝섬 마라도 요런 데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고 있죠. 그다음 여러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요 EEZ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 국가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여기 보시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영해죠. 근데 이 영해가 아니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입니다. 굉장히 넓은 바다죠. 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우리의 경제 수역이야 라고 세계에다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영해 여기 200해리면 200해리 안에 12해리 있죠. 한 나라 영토. 요 영해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200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지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여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영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땅이야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경제 수역이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제적 어떤 그 어족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원의 탐사, 보존, 연구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자원의 탐사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또 경제적인 또 경제활동 중에 또 어족 자원을 무시할 수 없죠.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해양수산 여러 가지 뭐 해조류 같은 거 요런 것을 이제 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영해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즈 경제 수역 영해는 아니지만 즉 이 기선에서부터 12해는 제외하지만 이 전체 200캐리까지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거야라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 되냐? 다른 나라가 여기 보시면 어업 활동을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해양경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가끔 중국 어선들이 배 타서 경제수역에 우리 경제수역에 오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해양경찰이 가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경제수역이야,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지역이야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경제수역은요, 경제활동 말고 나머지 뭐 이를테면, 바다 생명체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을 이제 서로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국가가 같이 의논해서 이제 하는 경우는요,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영토는, 우리 영해는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자원의 탐사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가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아니면 경제활동 말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EEZ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나라가 침범할 때는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보시면 중국과 우리,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일본 바다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200캐리, 중국도 200캐리, 우리도 200캐리, 일본도 200캐리 하다 보면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은요, 보시면 중간 지역으로 돼 있죠. 요 중간 지역들이 바로 이 겹치는 부분 서로 이제 합의하에 여기는 어때요? 같이 지금 할 수 있다 이거죠. 안 그러면 이제 이런 EEZ 문제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 있고 더 크게는 경제에서 갈등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중간 지역을 설정해 놓고 있죠. 이번에는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토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해 맨 끝섬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섬인데 영역적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맨 끝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섬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도 들어가고요. 맨 끝섬이다 보니까 또 이 섬에서 또 우리 독도 같은 경우는 단조롭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통상기선 통해서 이제 영해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영토와 영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또 이쪽이 영토기 때문에 즉 수직상공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안에까지 어때요? 우리의 영공이 될 수 있어서 항공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도의 환경 생태적 가치인데 여러분 독도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독도는 이제 울릉도와 같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화산 지형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또 이 지역 자체의 어떤 그 기후 자체가요. 1년 중에 절반 가까이가 흐려요. 그래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흐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낀 이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식물들이 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독도 자체가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고 또 이제 근처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더 멀리는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러시아에서까지 새들이 많이 이제 중간 이제 경로로 삼기 때문에요. 거기 가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제 동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괭이갈매기라든지 황조론이 이런 새들이 이제 독도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도 자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독도라는 곳은 이제 동해안 쪽에 있죠. 이 동해라는 이제 지역 자체가요,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요.
쉽게 말해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서 조경 수역이 이루어집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 찬물에 사는 물고기, 여러 가지 물고기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어족자원 우리가 이곳에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독도 그 바다 맨 아래층에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이제 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의학적으로는 아니면 약간의 그 조금 고가의 물로서 또 이제 시판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그 독도 맨 아래에 보시면요. 뭐가 이제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그 가스 성분 있죠. 요 가스 성분이 얼었어요. 얼음 상태로 굳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연료 중에서 이제 가스하고 석유 있죠. 이 연료보다 열 효율이 높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제 뭐 연구 결과로는 이 독도 바다에 이제 매설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략 한 11조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또 이제 여기 어족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질학적 가치도 이제 높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독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뺏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 바다로서, 우리 땅으로서, 하늘로서 이런 큰 의미를 독도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독도 자체가 뭐 일본과 분쟁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는 절대 해석되면 안 되겠죠. 이 중요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개개인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경찰이죠. 예, 독도 경찰이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이제 항상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단체라든지, 또 우리가 온라인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여러 기구들이 이 독도 관련된 행사를 많이 이곳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본과 자주 이제 일본이 이제 분쟁을 일으켜서 요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려고 나중에 더 빼앗아 가려고 요런 어떤 계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가 차원의 어떤 경비대라든지 민간단체 활동이라든지 개인 차원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지 독도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이죠. 이 세계 속의 지역화 전략인데 지금 단어가 조금 서로 다른 단어가 있죠. 세계 속, 그 다음 지역화. 세계화하고 지역화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단어 같지만요.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지역 자체를 잘만 개발을 하면 이 지역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전체를 알리고 한 나라를 알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지역화 전략의 의미를 조금 볼게요. 이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경쟁력을 갖자고 하는 것이 지역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화 전략을 우리가 잘 짜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화 전략 특성은요, 큰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 브랜드, 두 번째로는 장소 마케팅, 이런 걸로 운영이 많이 되는데, 먼저 지역 브랜드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건 상표죠. 우리가 뭐 운동화를 사거나 아니면 여학생들 뭐 화장품을 살 때도요, 뭔가 잘 모를 때, 그래도 그냥 새로운 거 도전을 해볼 때 먼저 믿음이 가는 게 아무래도 그동안 써왔던 뭔가 좀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먼저 고르게 되죠. 그것처럼 특정 지역 자체를 이제는 물건처럼, 이제는 그 물건 뭐 서비스처럼, 물건이나 서비스처럼 이 상표를 붙이자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에 뭐 예를 들어 광주, 전주, 부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 자체를 어디에서나 쉽게 딱 옆에서 그 지역 그거 되게 유명하는데 어떤 거 유명한데 멋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상표를 붙이자고 해서 그 상표가 이제 유명해지면 그 지역 자체가 홍보되고 또 그 지역이 홍보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저 관광이라든지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I love 뉴욕 있죠. 이 뉴욕에 여행 가시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제 길거리 자판에 있는 요 티셔츠를 다 입고 다니죠. 이 I love 뉴욕이라는 이 상표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다 줬었죠. 이 뉴욕의 어떤 칙칙함 요런 것을 이 I love 뉴욕이라는 그 상표 덕택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로 바꿔놨었죠. 그래서 이제 이 I love 뉴욕 이후에요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브랜드를 이제 뭐 단순하게 서울, 뭐 단순하게 광주 이렇게 안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요 사랑이유 영덕이 해가지고 그 해자를 바다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덕에서 그 영도 가면 바다 그 대게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대게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브랜드를 잘 만들어뒀었죠. 이번에 지역화 전략 두 번째로 장소 마케팅인데요. 이 특정 장소 자체를 잘 이제 판매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장소를 바로 생각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지역 그거 유명한데 이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에펠탑 하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생각할 수 있죠. 에펠탑이라는 거 하나 잘 만들어 놨더니 바로 파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파리 하면 에펠탑, 에펠탑 같이 멋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예술의 도시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자체가 마케팅, 홍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유의 신상이 있죠. 요 자유의 신상은 이제 우리가 미국 뉴욕에 있죠. 뉴욕 자유의 신상 뭔가 좀 가면 굉장히 신선하고 에너지가 넘칠 것 같고 자유롭고 이런 느낌을 자유의 신상 하면 바로 뉴욕이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내고 발굴하려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대나무 하면 바로 담양이죠. 대나무 하면 담양. 그 대나무 자체 하나를 그 지역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광주 송정리 하면 송정 떡갈비 하면 이제 송정리 떡갈비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등산 수박 있죠? 무등산 수박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무등산 수박, 무등산 있는 곳 광주 요렇게 연결할 수 있게 이제 장소 마케팅을 개발해서 만드는 거죠. 아직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장소 마케팅이 잘 된 지역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에펠탑이나 자유의 신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에펠탑이나 자유의 신상 같이 뭔가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장소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제 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역화 전략이 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화 전략 아까 봤었지만 이 지역 브랜드라든지 장소 마케팅 요 두 가지는요 잘만 이제 홍보하거나 또 잘 만들어 두면 그 지역을 굉장히 이제 한 단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지역 가치를 올려줍니다. 이 그 지역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량 증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이제 지역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화 전략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려할 것이 바로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죠. 다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을 이제 지역화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빛고울 광주. 빛고울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으로는 태양광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 있고, 또 빛고울 광주에다가 또 민주화의 도시 광주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행사나 또 역사적인 어떤 지역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의미를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지역 고유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 고유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문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제 잘 그 지역화로 이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자연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양하면은 대나무하고 연관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자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장성하면은 뭐 황룡강이라든지 편백나무.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문환경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 연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하면은 홍길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원,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 산실이었죠. 서원, 그 서원 발달이라든지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환경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제 민주화 운동 이제 뭐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독립운동 터전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환경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역화 전략으로 쓰이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역화 전략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유의점은 뭐냐면요. 무턱대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끌어왔어야지 다른 지역에서 잘 팔린 거, 다른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을 끌어오면은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특성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화 전략을 짤 때는요, 어떤 뭐 행정기관만 이걸 짜는 게 아니라 전 지역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지역민과 함께 친화적인 이미지, 좀 더 지역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통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세계 속 우리나라를 잘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과제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남한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우리의 어떤 진정한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일돼서 그 강한 어떤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 속으로 이제 뻗어 나가게 해야 할 텐데, 일단 통일은 여러모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왜 또 필요한지를 좀 볼게요. 일단 우리 국토의 위치적인 어떤 장점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요, 딱 동아시아 중간에 딱 있어요. 게다가 동아시아 중간에 있다는 이 말은 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중간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올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죠. 일단 위로는 이제 그 유라시아대륙과 붙어 있으면서 바다를 끼고 있죠. 대륙과 바다 모두로 다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남한의 위치는 어때? 거의 섬과 다름없죠. 왜냐면 위쪽이 어때요?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섬의 역할인데, 이제 통일만 되면은 반도국으로서 대륙과 바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통일의 필요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반도국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치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통일이 된다면요, 이제 대륙이라 지금 현재 이 윤호로 갈 수 없는 중국이라든지 유럽을 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6.25 이후에 분단이 있었죠. 분단 이후에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이산가족이 돼버렸죠. 위산가족 자체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이분들은 빨리 하루속히 이제 통일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제 조금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요,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과 북한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질감이 굉장히 크죠. 요것도 좀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적이 지금 현재 북한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전쟁 비용, 이 휴전선 일대의 어떤 그 국방비라든지 전쟁 대비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죠. 요 군사 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아껴서 다른 데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군사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고, 또 전 세계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죠. 우리만 통일돼 버리면 세계에서 큰 어떤 전쟁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의 어떤 이바지 차원에서도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통일의 방향성인데, 요 통일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신뢰죠. 서로 믿음의 대화와 협력 자체로 이제 통일이 기본이 돼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통일이 이제 이렇게
대화 협력으로 잘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이점이 있냐, 뭐 지리적 이점을 잠깐 좀 봐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시원하게 뚫려 있죠. 지금 하나는 지금 부산에서부터 쭉 중국으로 가서 이제 북유럽 쪽, 모스크바에서 북유럽 쪽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베이징 넘어서 광저우로 해서 쭉쭉쭉 동남아시아로부터 이제 남부 유럽 쪽으로 쭉 가죠. 요것이 이제 육로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라 해서요.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요 두 가지로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요 지역 이게 이제 통일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전에 비해서 가보지 못한 여러 곳을 이제 다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또 이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물류 운송 면에서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까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제적 교류 비용이 절감되고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된다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바닷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바닷길 뿐만 아니라 이제 육지까지 연결, 그리고 육지도 이제 북유럽 쪽으로 남유럽 쪽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되죠. 우리 반도국으로서 가진 이점을 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냐? 일단 이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 비용 자체는 많이 들 거예요. 들긴 하겠지만요. 요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끊겼던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을 복원하고 또 이제 남한에 비해서 이제 북한 자체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또 그 공장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요. 이거를 또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 붐이 불겠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자원이 굉장히 많죠.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이제 남한의 어떤 기술과 함께 또 이걸 잘 그 조합을 해서 경제 협력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우리 이제 꾸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핀 있죠. 요 그래핀의 이제 원료가 이제 흑연인데 요 흑연의 매장량이 상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남한 같은 경우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제 북한의 그 통일이 되면 그 노동력을 함께 쓸 수 있고, 또 이제 북한 그 뭐라 그러지? 북한의 어떤 그 노동비 자체가 조금 낮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건비 자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저렴했었던 인건비, 노동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임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돼서 우리 또 그동안 이제 경쟁력이 임금 면에서 경쟁력이 안 됐었던 2차 산업 자체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사실 이제 요런 효과는 한번 봤었죠. 얼마 전에 아니구나. 몇 년 전에 이제 개성공단을 우리가 남북 같이 했었죠. 이제 개성공단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북한이 이제 저렴한 노동력,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일을 했을 때 경제적 도약이 또 가능한 것이 아까도 보셨지만 대륙 쪽으로 이제 도로나 철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이제 경제권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통일 이후 변화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도로가 연결되면요, 우리 그 한국에서 북유럽 쪽, 러시아 쪽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유럽의 여행객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유럽면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많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무장지대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죠. 요 비무장지대가 지금 현재는 갈 수가 없죠. 요 지역 자체가 군사구역이라서. 근데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군사구역이 아니고 요 지역의 자연 생태계 자체를 잘 보존해서 이걸 관광산업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통일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국 쪽 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길로 이제 백두산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백두대간 연결한 관광자원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냥 통일이 되면 또 이제 얻게 되는 이점이 남북 간의 동질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깝긴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이질성뿐만 아니라 또 현재 북한에 이제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들이 아직 발굴이 안 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발굴하면서 우리 문화, 특히 고려 때 문화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 수도 개성이었었죠. 그 고려 때 문화나 문화재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보존하여서 우리 문화의 어떤 동질성,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를 이제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어찌 보면 가장 큰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11단원 시험 범위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녹화를 9단원, 10단원, 11단원 총 이제 3단원을 하게 됐었죠. 물론 이제 이게 시험 범위 모든 이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몇 번 보고 마무리를 한다면 이번엔 100점 맞는 것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공하세요.